직업상담사 2차 실기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측의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20년 실기시험은 코로나로 인해서 1, 2차가 통합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은 20년 실기 1, 2회차 통합시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의 기억의 기초에서 복원된 문제니까 실제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부처의 집단직업 상담 3단계 모델을 쓰고 설명하시오. 6점 배점의 출제 확률 16%입니다. 기본적으로 암기형이고요. 탐색단계, 전환단계, 행동단계라는 단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흔히 탐전행 이렇게 첫자를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 탐전행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단 직업 상담은 다 이런 방식으로 해요. 첫 번째 탐색 단계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요. 간단한 어떤 조사나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을 하고 서로들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환 단계로 가서는 1단계에서 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 체계와의 연결을 시도하고요. 마지막 행동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하고 계획 수립하고요. 장기적 의사 결정을 합니다. 모범 답안은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적고요. 각 단계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좀 적어주셔도 됩니다. 2번 실존주의 상담이요.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3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배점 6점의 출제 확률 8%입니다. 암기형이고요.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 죽음과 비존재, 진정성 이것 중에 3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자유와 책임이요. 인간은 자기 결정적 존재,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고요. 삶의 의미,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죽음과 비존재,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 진정성,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존재다. 이 4가지 중에 3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교류 분석 기법에서 자아 상태 3가지를 쓰시오. 그냥 설명 없이 쓰라고만 했기 때문에 배점은 3점이고요. 출제 확률은 6%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형이고요. 그래서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라는 개념을 알고요. 어버이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성인자는 12세 이후에 성인으로서 작동하는 자하고 아동자는 감정에 관련한 자다. 그리고 어버이자는 가치관과 도덕 개념에 관련이 있고요. 성인자아는 판단, 문제 해결, 조정에 관련이 있고 아동자아는 창의력, 매력, 감정에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해하고요. 그 내용을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라고 적고 이 관련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설명을 하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설명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버이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상태의 자아로서 주로 개인의 가치, 도덕,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자, 12세 이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아로서 합리적, 객관적 판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기능을 한다. 다른 두 자아 상태를 중재한다. 그 다음에 아동자아요. 주로 감정에 관련된 자아 상태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한다. 창의력, 매력, 기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을 일으킨다 라고 키워드 중심으로 쭉 말을 만들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에서 AE 모델을 쓰시오. 5점 배점의 출제 확률 24%입니다. 기본적으로 ABCDE를 다 외워야 되는 암기형입니다. A. 선행사건 어드밴스드 이벤트고요. B. 비합리적 신념체계. C. 결과. D. 논박. E. 효과. 여기서 우리가 굳이 영어를 써야 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영어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ABCDE를 기억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굳이 영어를 적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A 선행사건, B 비합리적, C 결과, D 논박, E 효과라고 모델 자체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설명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당한 내담자가 있다. 내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성 2가지, 지도 방법 2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배점 4점의 신출 문제라서 출제 확률은 2%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적중입니다.
내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성 두 가지, 분노, 좌절감, 우울증 이런 것 중에 두 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고요. 지도 방법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감과 경청입니다. 이런 분들 기존 회사하고 완전히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감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감과 경청을 통해서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담자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애 진로 사정 같은 걸 통해서 경력 사정하고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마 출제 확률이 낮아서 굳이 이 문제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할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끔 논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당한 사람하고 논박하면 싸움 납니다. 절대로 논박은 정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생애진로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를 쓰시오. 배점 6점에 출제 확률 14%입니다. 이 문제는 생애진로 사정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구조, 즉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그리고 이 각각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요. 진로 사정을 하고 나면 직업 경험과 교육 과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요. 전형적인 하루를 통해서는 내담자의 성격 차원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내담자의 성격, 그리고 강점과 장애를 알아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약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기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즉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상담자의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가치관 및 자기인식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적절한 것 세 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7번 직업 적응 이론으로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성격 유형 요소 4가지를 제시하시오.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 요소 4가지를 제시하시오. 8점의 출제 확률 10%입니다. 이 직업 적응 이론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 적응 방식을 물어보고요. 자, 두 번째는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성격 유형을 물어봅니다. 이번에 출제된 건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성격 유형이에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암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않고 무작정 암기를 하든가 뭐 첫 글자 따라하기 막 이러면 정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 적응 방식은 어떤 거냐면 개인이 직업에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신입사원이 회사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회사에 적응하는 방법이 뭐야?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직업 적응 방식이요. 쉽죠. 신입사원이 회사에 적응하는 방법, 변화에 반응하고요.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게 끝까지 끈기 있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응 방식 키워드 유연성, 반응성, 끈기, 적극성입니다. 이거는 신입사원이 회사에 적응하는 방식이고요. 밑에 거는 뭐냐면 개인과 환경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직업이 상호작용한 성격 유형.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개인 사장님이 원하는 인재상이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스타일의 개인이 환경에 잘 적응해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원하는 인재상은 누구야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원하죠? 뭘 시켜도 잘하고 빨리 하고 연락 세게 하고 오래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원하잖아요. 이게 바로 직업 특성의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뭘 시켜도 잘하고 리듬 오래 하고 지구력 세게 하고 역량 빨리 하는 사람 민첩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리듬, 다양성이죠. 그 다음 지구력, 오래 활동하는 기간, 역량, 얼마나 세게 했느냐, 민첩성, 반응 속도,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8번 규준 제작 시 활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배점 6점에 출제 확률 11%입니다. 4가지의 표집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층화, 군집, 체계적 표집 이 중에 3가지를 적으면 됩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은 말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 제비뽑기처럼 랜덤으로 뽑아가는 겁니다. 제비뽑기나 난수 추출 같은 방법이 있고요. 층화 표집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이라면 즉 모집단이 2개 혹은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하위 집단으로 일단 나눈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반반 이렇게 랜덤 샘플링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을 층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 샘플링하는 방법, 층화 표집이고요. 군집 표집은 모집단을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집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교가 12개의 반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반부터 12반은 다 균질하다고 동질적인 하위 집단이라고 보고 한 개의 반을 통째로 샘플링해서 표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체계적 표집 방법은 모집단 목록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생년월일 끝자리로 몇 번 이렇게 샘플링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순 무작위, 층화, 군집, 체계적 표집 중에 세 가지를 적고 설명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9번 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신뢰도 추정 방법 3가지요. 6점, 100점이고요. 출제 확률은 25%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많이 출제된다는 뜻이고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형이고요. 신뢰도 추정 방법을 지금 문제처럼 그냥 설명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계수가 뭐냐,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식에 대한 핵심 내용과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 뒀다가 문제에 맞춰서 매번 새롭게 서술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네 가지 방식, 반분 신뢰도, 검사, 재검사, 동형 검사, 내적 합치 신뢰도가 있고요. 반분 신뢰도는 내부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내용 자체가 합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검사 재검사는 똑같은 검사를 1차 한번 검사하고 2차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가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말고 안정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성 계수가 필요하고요. 동형 검사는 두 가지 다른 검사, 첫 번째 형태의 검사, 두 번째 형태의 검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검사가 동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등성 계수를 활용하는 거고요. 내적 합치 신뢰도는 문항들 전체 문항을 가지고 전부 다 크로스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항들 내용이 전체적으로 동질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질성 계수를 활용합니다. 요 네 가지의 운용 방법과 핵심 내용을 가지고 질문에 따라서 질문에 맞춰서 서술해 가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직접 볼게요. 자, 모범 답안은요. 첫 번째 검사제 검사 신뢰도. 검사제 검사 신뢰도는 동일인 혹은 동일 집단에게 동일 검사를 시간차를 두고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계수를 파악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동형 검사 신뢰도는 두 가지의 시험, 두 가지의 동형의 두 가지 검사를 시험해서 상관도를 알아보는 방식이고요. 반분 신뢰도는 한 개의 검사를 전반부, 후반부 혹은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적당히 나누어서 독립된 검사로 취급해서 두 검사들 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해서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합치 신뢰도는 문항 내적 합치도고요. 가능한 모든 종류의 반분 신뢰도를 구해서 그것의 평균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자신 있는 것 혹은 마음에 드는 것 세 가지를 골라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10번 직업심리검사에서 측정의 기본 단위인 척도의 네 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배점 8점이고요. 출제 확률 10%입니다.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 네 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이 좀 어렵거나 말이 막힐 때는 이렇게 예를 같이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점수 확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첫 번째 명명척도요. 점수는 없고 오직 구분만 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명명한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그룹, 여자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점수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서열 척도. 순위나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부터 30등까지 이렇게 등수가 있든가 아니면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 이렇게 서열, 순서가 있는 그룹이고요. 세 번째 등간척도요. 기본적으로 서열 척도인데 그 단위가 기본 단위가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척도의 단위가 동일한 거를 등간척도, 간격이 동일하다 등간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성적이 1점부터 100점까지 등 간격을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등간 척도고요. 비율 척도는 서열 척도이기도 하고 등간 척도이기도 한데
그 속성의 비율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점 맞은 학생이 10점 맞은 학생보다 2배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성적에는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kg은 10kg의 2배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비율의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무게 서열 단위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비율 정보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비율 척도입니다. 그래서 명명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 네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업 상담에서 검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배점 8점의 출제 확률 10%입니다. 먼저 답안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내용이 상식적이에요. 적합성,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가, 목적에 맞는가, 검사가 실용적인가, 신뢰도와 타당성이 있는가, 검사를 기존에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검사인지, 내담자가 선택에 참여하거나 동의했는지, 이런 내용들 쪼르륵 적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도 인강을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 안 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100%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시험장에 도착해서 손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도 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것들은 반드시 분할 정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좀 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적합한 것들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 좀 나눠서 특성에 적합한지 목적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실용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과학적 검사인지,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담자의 관련성은 어떤 건지, 기존에 받았던 경험이 있는 건지, 내담자가 선택을 동의하거나 선택했는지, 이렇게 적합성 그룹, 실용성 그룹, 과학적 검사, 내담자 선택,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엮어가면서 기억을 해야 반드시 시험장에서 점수로 표현이 될 수 있게 기억이 됩니다. 12번 다음 표에서 C의 점수가 7점일 때 C의 표준 점수, G 점수를 구하시오. 3점이고요. 출제 확률은 6%입니다. 평균 10, 표준 편차 5.77이고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지시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G점수를 계산하는 내용들이 책에 수록되어 있었지만 동일 문제가 아니라서 적중률에는 마이너스 1점을 감점했습니다. G점수 공식만 알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G점수 공식은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거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별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돼요. 원점수 7점에 평균 10점을 빼고요. 표준편차 5.77로 나누면 마이너스 0.51199고요.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0.52를 구할 수 있습니다. 13번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배점 6점의 출제 확률 30%입니다. 출제 확률 30%라는 얘기는 1년에 3번 시험 보니까 1년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필수 문제예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포괄적인 업무 분류 원칙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직업 분류 일반 원칙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 두 개가 일반 원칙을 물어보면 밑에 걸 써야 되고요. 포괄적인 업무를 물어보면 위에 걸 써야 돼요. 포괄적인 업무 이번에 출제된 부분은 첫 번째 주된 직무 우선이요. 두 번째 최상급 직능 우선, 마지막으로 생산 업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따서 무능한 생산자 원칙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라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된 직무 우선, 두 번째 최상급 직능 우선, 마지막으로 생산 업무 우선이요. 각각의 내용, 주된 직무, 최상급 직능, 생산자 업무 우선 원칙 쓰고 예를 들거나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교수처럼 두 가지의 진료와 교수의 두 가지 직무가 있다면 그 중에서 주된 직무를 직업으로 한다. 최상급 직능이란 예를 들어서 조리도 하고 배달도 한다면 조리의 직능 수준이 더 높으니까 이걸 조리사로 분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빵사처럼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한다면 생산으로 둬야 된다. 생산 업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제빵사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쓰고 예를 들어서 내용을 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하기도 훨씬 쉽겠죠.
직업분류 일반 원칙도 가끔 나옵니다. 이참에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일반 원칙, 포괄성의 원칙과 베타성의 원칙인데,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빠지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 베타성의 원칙은 한 직업을 둘러 카운트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빠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포괄성, 둘러 카운트하면 안 된다. 베타성, 이 두 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4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정의를 쓰시오. 배점 3점의 출제확률 8%입니다. 기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를 물어보는 부분은 대부분 산업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활동, 산업활동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었는데 산업분류 내용은 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미적중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버전에는 산업분류에 대한 정의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산업이란 유사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모음이란 뜻이죠. 산업활동이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 산업분류란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서 유형화한 것. 난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어보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산업활동의 정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가사활동은 안 쳐주고요. 제외하고요. 영리활동과 비영리활동은 산업활동이라고 쳐줍니다.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리활동과 비영리활동을 포함한다. 이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말하는 산업활동의 범위예요. 물론 한국산업표준분류가 아닌 다른 데서 산업분류가 뭐야 이렇게 범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가사활동을 넣기도 하고 어떤 다른 목적에서는 비영리활동을 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은 한국표준산업분류만 물어봐. 그러니까 딴 것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최종 결론, 가사활동은 안 쳐주고요. 영리활동과 비영리활동은 산업활동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15번 고용정보를 미시정보와 거시정보로 나누어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4점 배점의 출제확률 5%입니다. 거시적 직업정보,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 거시적 정보고요. 미시적 직업정보, 채용정보, 직업정보, 자격정보, 미시적 직업정보입니다. 16번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점 6점이고요. 출제확률 29%니까 필수 문제입니다. 먼저 내부노동시장 이론이요. 대기업이나 대규모 제조 기업처럼 기업 내부의 기술력, 현장훈련, 노하우 같은 그런 그 다음에 관습 등 그런 가치들이 이미 있어서 외부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위적인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위 집단 안에서 노동이 가격 결정과 노동의 배치가 내부의 관리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외부 노동시장과 분리돼서 별도의 노동시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 노동시장은 신규 채용이나 사내에 존재하지 않는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연결이 됩니다. 이중적 노동시장이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있고요. 1차 노동시장은요. 학교 교육이나 숙련도가 요구돼서 고임금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교육이나 특별한 훈련이 없이 수행이 가능한 저임금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양 시장은 서로 독립적이고 임금 고용의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자본 투자론요. 투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적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만큼 인간에게 자본적인 가치가 높아지게 되니까 결국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정규교육은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현장 경험은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17번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 7점이고요. 출제 확률이 16%입니다. 임금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될 때 A기업과 B기업의 노동 수요량이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각각 기업에 대한 임금 탄력성을 구하라.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어디인가? 마지막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노동 수요의 탄력성, 더 정확하게는 임금에 대한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임금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 변화율입니다. 각각의 변화율은 임금이 변화 전 값에서 변화된 이후의 차이값, 그러니까 임금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 그거를 변화 전 값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노동 수요 변화율 마찬가지로 노동의 변화 전값으로 나눠주는데 노동 수요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됩니다. 요거 실제로 다음 페이지에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샘플을 하나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기업의 노동 수요 탄력성을 구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은 분모가 임금의 변화율이고요. 분자가 노동 수요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냥 합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자, 분자 노동 수요 변화율, 노동 수요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했을 때고 지금 A기업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20에서 19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큰 값 20에서 19를 빼주고요. 초기 값 20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20분의 1을 얻을 수 있고요. 분모, 임금의 변화율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큰 값 8,000원에서 7,000원을 빼주고 초기 값 7,000원으로 나누어주면 7분의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값과 분모값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다 각자 대입해서 전체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면 20분의 1 나누기 7분의 1이 되죠. 요거 다 계산하면 0.3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B기업이요. 다 요 숫자만 달라지는 거죠. 20에서 18만 달라지죠. 자, 마찬가지로 노동수요 탄력성은 분모는 노동수요 변화율이고요. 분자는 임금의 변화율이에요. 노동수요 변화율은 노동수요가 큰 값에서 이 두 개의 차이값,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요. 20에서 18을 빼고 초기 값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20분의 2에서 10분의 1을 얻을 수 있고요. 분모 임금의 변화율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으니까 8,000원에서 7,000원을 빼주고요. 초기값 7,000원으로 나눠주면 마찬가지로 7분의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분의 분모로 나눠주면 10분의 1을 7분의 1로 나누어주면 7분의 20이 되고요. 0.7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얘는 0.35고요. 얘는 B기업은 0.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임금 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디죠? 예, 노동 수요 탄력성이 낮은 0.35인 A기업입니다. 자, 그 사유는 노동 수요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임금이 올라도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조의 교섭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타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8번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 의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소득 효과 하나만 알면 모든 것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이해형 문제입니다.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에 완전히 180도 반대,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소득 효과 한 가지만 이해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노동시간을 더 늘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이 상승하면 우상향합니다. 이것까지는 맞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이제 충분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소득이 충분해지면 이제부터는 조금 여가를 즐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소득이 생겨서 배가 불러졌기 때문에 여가를 즐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소득이 임금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일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즉 노동 공급 시간을 줄입니다. 이게 바로 소득 효과고요. 임금이 오를 때 노동 공급이 따라서 증가하는 현상, 이건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 곡선이 항상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향하다가 어느 순간에 후방 굴절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좌상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정은 불확실하다고요. 그 이유는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니까 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니까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노동 공급도 늘어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으면, 즉 소득 효과가 더 커지면, 소득이 많이 생겨서 배가 불러진 효과가 더 커지면 이번엔 여가를 늘리게 되고 노동 공급을 줄이게 돼서 노동 공급 곡선은 좌상향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이 블로그와 전제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